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와 협치, 민생을 주제로 관련 입법과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완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실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겠다. 정기국회에서는 정쟁을 내려놓자라고 민주당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부의 어떤 개혁과제 입법에 대해서 완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연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 박현대 원내대표가 너무 조금 이제 이념적 또 무거운 얘기들을 좀 양자 간에 그 양당 간에 좀 강한 격도를 의미하는 어떤 톤으로 발표한 데 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늘 상당히 민생 위주로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그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저도 우리 박 위원장님 듣는 걸 좀 엿들었습니다만은 금투세 폐기지의 당위성이라든지 아주 하나하나 원래 본인이 이제 경제통인 만큼 아주 상세하게 민생에 대한 특히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또 10월 재보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당이 갖춰야 될 기본적 여당의 모습 또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 민생 위주의 어떤 연설이었다는 면에서 민주당과 대조적이고 매우 바람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 특히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정말 그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확한 현실 인식 그리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시적절하게 제안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현재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선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 또 민생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자 하는 그런 제안은 상당히 주목할 만했다. 특히 가장 큰 주목을 끌었던 대목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막말과 상호 비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심지어 괴담 유포까지도 이제 근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눈길을 끌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연설과는 대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연설이. 그렇다면 어제 연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 게 민주당의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협치를 걷어찬 것이다 라면서 정치 공세다, 선전선동이다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을 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일정 정도 절반의 성과를 할까요? 어쨌든 여야 당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있었을 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의미 있는 논의도 있었는데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오히려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국민의 지지가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객관적으로. 이제 그랬다면 오히려 추석 밥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야말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수록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엇박자나게 사실은 역사 문제라든지 또 그런 어떤 무거운 주제 또 국민들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제에 천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마저도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직접적인 그런 언급이 있든 없든 간에 말은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추경호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속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종부세 문제도 거칠게는 합의가 된 거거든요. 또 뭐 상속세까지는 않더라도 혹은 뭐 금투세 문제 포함해서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 더 깊이 헤아리겠다라고 하는 그 중도 확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당 백보드에 있는 새로운 민주당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을 열겠다고 하는 그 기조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 연설이었으면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예, 어제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모처럼 조성된 여야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나온 계엄령 괴담에 이어서 이른바 자위대 괴담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꺼내들었다. 정말 저희들 깜짝 놀랐고요. 만일 저희 한동훈 대표께서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다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2의 북풍 공작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냐, 엄청난 정치 공세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언급을 해야 될 터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엄령 괴담에 이어서 자위대의 괴담까지 꺼내는 이 같은 현실, 정말 저희들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지금 괴담 유포의 진원지가 민주당과 국회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괴담이 유포되지 않도록 국회 내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자는 그러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응급실을 방문해서 의료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나 명절 연휴에 의사들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좀 예비비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 또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그나마도 다행이죠. 대통령께서 끝까지 뭐 내가 알아봤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이런 것을 버티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어찌 보면 여론적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당내에서도 상당히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질책이나 장관에 대한 질책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모른다라고는 여론의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응했다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발가락이 좀 아파서 외과에 갔더니 솔직하게 외과 의사들이 수가 문제 왜 안 받느냐,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생하는데 리스크는 지는데 돈이 안 된다. 솔직히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런 목소리 자체가 협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은 의료 정원, 본인도 의사들이 너무 본인들이 그 의료 정원해야 된다고 동감한다. 그래서 일정 정도 동감을 하면서 정원에 합의를 해가면서 수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또 간호사법이 너무 치명적으로 의료권을 침해한 부분을 조정해 줌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말하자면 타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주고, 막연하게 이게 땜 방식의 어떤 그 예비 편성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넥타이 풀고 계급장 떼고 뭐 박담 대표도 오고 의협회장도 오고 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한번 오늘 밤새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아예 그야말로 TV 토론을 해서 누가 잘못되는 건지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뭔가 마음껏
추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 의정의 협의체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여야의 좀 협의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어제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방문을 했고요, 병원에.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야정 의정 예, 협의체 정말 절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의사단체와 또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으면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하셨죠. 그 자리에서 필수 의료에 관한 언급을 하셨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현장 방문이 아마 9번째인가 될 겁니다. 지난 2월 의료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에 9번째. 그래서 의료 현장 분위기를 무척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어제 발언 중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건데요. 현재 의료 체계의 핵심 사안이 바로 이 필수 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필수 의료 분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의료 수가 문제 그리고 소송 리스크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필수 의료 항목의 대부분이 이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이 급여 항목은 원가의 70%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핵심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수가 조정 문제는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송 리스크 문제인데요. 최근 나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의사들에 대한 소송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0배 이상이고 영국의 218배 이상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의사들의 의료 활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방문해서 좀 의료 개혁 전면에 있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3년도 철도 파업했을 때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 발전 소위를 구성하면서 철도 파업을 연말 그 해가 가기 전에 대타협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큰 틀에서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정부하고의 타협이 최종적인 어그리먼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단순히 보건복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신입생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각적으로 말하면 행안부도 상관이 있어요. 긴급 의료 체계하고 연관된다면 이제 그렇게 국회에서 해내면서 그런 안들을 정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의료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자체로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윤한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의료 체계에서 마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의료개혁 특위를 앞으로 좀 보강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내놨는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의정 갈등이 우리 집권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 다른 생각을 좁혀갈 수 있는 소통의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밤새워서 끝장 토론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와 당이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소통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관련해서 또 충돌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세 번째 해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소위의 기습 상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숙려 기간 없이 이번에 또 야5당이 특검법에 새로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좀 병합해서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꼼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폐기된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특검 법안을 만들어 오기를 기다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한 서너 표밖에 이탈표가 없는 상태로 폐기됐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법안을 제3자 법안을 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안의 내용이 한동훈의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중훈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뭐 수박 법안이 됐다.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는 한동훈 표라고 얘기하지만 제3자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겉은 뭐 제3자라는 이름은 한동훈 이름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이거는 민주당의 보관이 그대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보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본 법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도 이번도 두 번째 법안과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오히려 차라리 지금 정말 최상병의 억울한 뭐 죽음이나 또 수사 과정의 외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공수처에 조금 더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민주당도 푸시를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 수 있으면 오히려 낫겠다. 이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 대표가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직접 그건 오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거든요. 네. 지금 한 대표가 좀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포기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지나친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한번 이 문제를 좀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네 번째 특검 법안. 사실은 포장만 제3자 추천이고 그리고 사실 속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히 셀프 특검, 민주당 특검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이제 비토권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꼼수 항목을 계속 이렇게 추가시켜서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꾸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특검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고발했던 주체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 주체인 민주당이 특별검사까지 선택한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죠.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이렇게 제3자들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이제 글을 올렸고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음 주에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이게 출석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뭐 야권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게 굉장히 큰 뭐 직접적 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논쟁은 아마 경제 공동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딸께서도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라고 구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경제 공동체로 적용했던 거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여권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다혜 씨의 주장은 사실은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딸인데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대주다가 사위가 지익을 했다고 그다음에 먹고 살만하니까 생활비 안 대준 걸 가지고 경제공동체로 적용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부모가 내려주는 것이지 딸이 받아서 부모한테 상납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쓰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3년이나 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물론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16년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6년 11월 20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무척 불쾌하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경제 공동체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뇌물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성입니다. 우선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은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대가성인데 이 대가성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소명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상직을 이사장 자리에 임명했고 그 대가로 이상직은 대통령 가족들을 취직시켜 주었다. 따라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불을 해오던 생활비 지원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이 말은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 즉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뇌물죄 관점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대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무리한 법 적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